오늘 이제 1시간 반 정도 동안 축구 지도자가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강의를 할 방준영 세무사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니고 이제 원래 축구인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좀 우연한 기회에 한 2009년도부터 이 축구 쪽 비즈니스를 같이 하다 보면서 이 축구 산업에 종사하는 그 스포츠인들, 지금 말씀하신 여기 강의의 대상이 되신 그 지도자님, 그리고 이제 선수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코칭 스텝, 그리고 이제 또 축구 산업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이제 여러 기업들 같이 일하다 보면서 좀 이제 축구 쪽에 좀 특화된 그런 비즈니스를 저도 같이 좀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금 문제라는 게 사실 오늘 제가 주제로 했지만 사실은 강의를 하면 굉장히 좀 지루하고 재미가 되게 없는 주제예요. 방금 전에 이제 직전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님 나오셔서 강의하는 거 저 좀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고, 이게 좀 이 지도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체감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은데, 이 세금 얘기는 사실 이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이게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FM과 AM, 세법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FM적인 얘기를 하면은 진짜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FM과 AM을 좀 넘나드는 얘기를 해야지 또 이게 되게 재밌는데, 사실 이게 그 보수교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는 그 선상에 있는 얘기까지도 좀 살짝 좀 할 거예요.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보통 이제 강의를 보니까 그때 이제 질문을 해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이 강의에서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 강의는 그냥 들어보시면서 좀 질문 사항이 있다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 좀 체크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이게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저도 이제 지금 몇 번 좀 해봤더니 이 1시간 반 동안 혼자 떠드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호응이 제 말 좀 듣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으니까 질문은 언제든지 올려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제 2009년도에 축구 쪽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이랑 컨택이 돼서 축구에 관련된 지도자, 선수, 그리고 이제 유관 기업들에 대한 세금 문제를 좀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도자분들이 선수 출신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세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한 명의 중소기업 같으신 분들인데, 그냥 5월 달에 가가지고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3% 뗐던 거 그냥 합산해가지고 신고한다. 요 정도 개념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무적인 리스크를 미리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5월 달 가지고 세금 폭탄 맞으셨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은 해외로 나가는 지도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최종 납세를 어디다 할 것이냐, 한국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에서 납부를 할 것인지, 그런 이슈 때문에도 상당히 이제 많은 세무적 악유가 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역으로도 요즘에는 또 외국 지도자분들, 또 외국 용병들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랬는데 이제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초등부 교육 지도자님부터 프로 지도자님, 그리고 해외에 나가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팀의 스쿼드를 구성을 할 때 프런트와 같이 이제 선수들 구성을 하는 부분도 의논을 하실 텐데, 요즘에 보면은 특히 이제 프로팀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선수들의 한국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용병들, 그리고 이제 한국 선수들도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샐러리 캡에도 영향을 미치고, 버젯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런 이슈가 발생하는 거를 굉장히 있어서,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크게 한 3파트 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제 목차를 지금 좀 띄워놨는데요. 축구 지도자 및 선수의 소득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이제 가장 기초적인 되는 거죠. 축구 지도자분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고 어떻게 계약이 됐느냐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지도자분들께서 받아들이는 그 소득이 그 세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막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를 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첫 번째 목차에서는 지금 이제 뭐 프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실업팀, 뭐 아니면은 뭐 대학팀, 뭐 고등학교, 중학교 그까지도 제가 좀 커버를 해서 일반적인 말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국내 지도자가 뭐 또는 선수들이 해외 진출했을 때 나오는 세금적인 이슈. 사실 이제 뭐 지도자 분들이 되시면 좋은 선수를 데리고 그 한 시즌을 계속 보내시는 게 가장 큰 욕심이지만, 이적 시즌 되고 그러면 갑자기 선수들 막 나가잖아요. 해외로 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딴 팀으로 이적하는 선수들도 있고. 이제 결국 나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무사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 돈 요거를 좀 귀결이 된다고 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지도자 분들이 좀 아시면은 그 또 팀에서 스쿼드를 또 꾸리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그 좀 주제를 좀 삼았고요. 그 섹션 3, 4는 사실 요거는 좀 마이너한 영역인데, 외국인 선수들이 요즘에 한국에 좀 많이 들어와요, 용병들이. 그랬을 때 이제 한국에서 계속 뛰던 용병들도 뭐 해외로 나갈 때도 있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 못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실예를 좀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갈게요. 일단 그 OECD 조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세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세법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건데, 거기에는 이 운동선수, 그리고 또 지도자들을 그 스포츠 퍼슨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금이 그 소득이 발생을 하는 그 양상이 일반적인 분들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일단 대한민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 선수들, 지도자분들께서 소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항목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뉘어요. 소득세법에는 그 소득의 구분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뭐 근로소득, 이자소득, 뭐 배당소득, 그리고 뭐 이제 뭐 연금소득도 있을 거고요. 뭐 퇴직소득, 뭐 양도소득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소득들 중에서 사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은 이제 근로소득이에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제 이제 뭐 자료 보시게 되면은 뭐 종속된 지위에서 근로 계약에 의해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소속이 돼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4대 보험 가입되고 여기서 그냥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학교라든지 뭐 아니면 뭐 실업팀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자체들이랑 계약을 맺으시면서 지도자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런 지도자님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그 급여 봉급생활자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과세를 하느냐, 세금은 국세청에서는 뭐 똑같습니다.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랑 원천 징수를 해요. 월급을 줄 때 그 원천 징수를 한 다음에 그 연말정산이라는 걸 그 다음 연도에 해서 납세의가 종결이 돼요. 그러면은 원천 징수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책자가 있어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라는. 그래서 뭐 나이, 급여, 그리고 뭐 가족 관계를 따져가지고 요 정도 뭐 나이에 이 정도 이제 가족을, 부양 가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한 세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리 원천 징수를 쫙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월 달쯤 되면은 다음 연도 우리가 연말정산한다 그러죠. 그래서 미리 띄워놓은 거를 가지고 마지막 가가지고 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금액을 다 합친 다음에 원천 징수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저희 계산을 한 것보다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은 환급을 해주고, 만약에 좀 덜 거둔 것 같다, 원천 징수를 했다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주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근로소득자의 일반적인 그 세금 신고 루트예요, 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종결이 돼요.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을 놓고 보면은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 받으시다가 2월 달쯤 가가지고 연말정산 하시고, 연말정산 했는데 뭐 다른 소득,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 이런 게 없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그걸로 종결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소득, 뭐 기타 소득, 지도자분께서 이제 예측이 될 만한 소득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이랑 사업 소득이 있을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가면은 이제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자, 배당, 뭐 근로, 뭐 연금 소득, 뭐 퇴직 이런 소득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뭐 상금, 갑자기 뭐 후원금들인데 뭐 격려금 뭐 이런 거 발생을 하죠. 최근에 이제 뭐 올림픽 같은 데서 뭐 메달리스트 되면은 막 협회나 이런 데서도 막 뭐 메달 포상금 같은 거 나오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대회에서 우승하면은 상금이 주어지는데 그게 이제 뭐 다이렉트로 지도자님한테 왔다 또는 선수한테 갔다 그러면은 이걸 기타 소득으로 대부분 원천 징수를 해요. 그러면은 이 기타 소득도 돈을 줄 때 원천 징수를 하고 돈을 줘요. 근데 아까 전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간이 명세서라는 그 표에 의해서 지어지지만 사실 기타 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서 이거를 딱 정확히 하기가 힘들어요. 뭐 가족이 몇 명이고 뭐 그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냥 원천 징수를 그냥 20%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주는 금액에. 근데 거기에 이제 지방세가 또 10%가 또 붙어요. 20%에. 그래서 우리가 평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 22% 정도가 원천 징수가 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기타 소득의 상금, 뭐 포상금 같은 거 주면서 원천 징수 22% 한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요. 그러면은 이 기타 소득은 그냥 원천 징수 되면 끝나느냐? 이게 조금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원천 징수된 그 국세청에 신고된 기타 소득 금액이 1년에 이제 300만 원 이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걸로 원천 징수된 걸로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른 소득이랑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러면은 뭐 대학에서 뭐 4대 보험이 가입이 된 지도자를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대학 팀이 우승을 해서 뭐 포상금 같은 걸 또 받았다. 아니면은 이제 뭐 코치진으로 진행을 하다가 뭐 어디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국제대회 나가가지고 포상금 받았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상이다. 초과가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금액을 받은 걸 가지고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한 거랑 합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좀 구체적으로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받으신 금액, 뭐 포상금이 뭐 1,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상금이 1,000만 원이다 하면 거기서 저희가 필요 경비를 빼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필요 경비라고 하는 게 없죠. 뭐 기타 소득은 뭐 내가 가가지고 이래서 뛰었는데 뭐 그걸 뭐 비용 처리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은 총액이 되는데 지금 이제 필요 경비 의제라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다 그냥 세금으로 22% 원천 징수를 하면 너무 커지니 그냥 이런 너가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입증을 못하면은 그냥 한 60% 또는 80%는 그냥 비용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지급받는 대가. 그러면은 사실 뭐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한 60%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600만 원 빼고 한 400만 원에 대해서만 원천 징수 22%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총 수익 금액의 80%를 비용을 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빼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80% 빼고 200만 원에 22%만 원천 징수하는 경우가 이게 이제 공익법인의 설립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그리고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큰 대회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제 받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돈을 주는 주체가 공익법인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80% 비용을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1,000만 원 받았을 경우에 220만 원 원천 징수 되고 나머지 78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1,000만 원에서 80%뺀 200만 원에 22%니까 44만 원 정도만 원천 징수를 하고 끝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재미없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러면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비과세 기타 소득도 있어요. 사실 이제 이번에 올림픽 때 되게 이제 이슈가 됐었죠. 뭐 양궁 뭐 이런 데서 금메달 따면은 포상금 막 나오는데 도대체 세금 얼마나 내느냐 이런 거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기자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뭐 메달 수령을 해서 정부나 준정부기관에서 받는 상금 및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돈 주는 것들 아니면은 준정부기관.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축구협회라든지 프로축구연맹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대학축구연맹 이런 데는 사실 준정부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 징수를 당하겠지만 올림픽 같은 데 나가셔서 아니면 월드컵 같은 데 나와서 국가로부터 받는 거는 실질적으로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성과 좋으면은 뭐 일반 기업체에서들 많이 준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 처리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냥 22%가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은 이렇게 이제 비과세가 되는 부분, 과세가 되는 부분, 그리고 필요 경비 부분이 다 각각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지도자분들이 이제 지도자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이 3번에 다 들어가세요. 거의 한 80% 이상이 요 3번 사업소득에 들어가세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우리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들 쪽에서는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이슈는 아닌 거고, 이 사업소득이 뭐 우리가 이제 속되긴 말로 말하는 3.3% 원천징수 당한 이후에 그렇게 이제 신고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기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업자 등록을 내놓은 그런 회사처럼 국세청에서는 이런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들을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그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뭐 이제 읽어보면은 일반적으로 개인이죠. 지도자분들은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직업 운동선수나 직업 지도자, 그리고 이제 구단과 체결하여 받는 소득은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보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분들이 이제 프로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약을 맺고 뭐 K1, K2 뭐 계약을 하게 되면은 다 요 카테고리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소득을 지급을 할 때 그 구단이 원천징수 3.3%를 해요. 3.3%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온 금액을 저희가 이제 기장이라 그러죠. 세무사들이 이제 보통 내가 이제 연봉을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받았어요. 1년 동안. 그러면은 독립된 지위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지도자분들께서 뭐 이런 뭐 강의 들으실 때 나가는 뭐 강의료라든지 뭐 내가 이제 뭐 지도자로서 이제 활동하는 뭐 경비들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뭐 자료 찾고 공부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5월달에 가면은 굉장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비용 처리를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비용 처리를 그러면 어디까지 돼요? 뭐 이런 부분.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이제 이슈죠. 근데 사실 이게 그 FM과 이제 AM이 뭐 상존하는 부분인데 사업소득서부터는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를 3.3%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연도 5월달 또는 6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5월달에 신고하는 부분과 6월달에 신고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 수익금액이라고 저 표를 보시게 되면은 수익금액이 이제 7,500만 원 미만, 7,500만 원 이상, 그리고 5억 원 이상. 이걸 놓고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익금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봉이에요. 받으신. 1년 동안 조금 받으신 3.3%를 띈 앞에 근로소득이랑 기타 소득은 뺀 거예요. 3.3%만 띈 소득이 내가 1년 동안 모아봤더니 7,500만 원이 안 됐다. 근데 그러면은 그 간편장부라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이제 좀 신고를 하게 하는 장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도자분들은 하나의 기업체예요. 그냥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하는데, 사실 일반 기업체를 가게 되면은 장부를 만드는 회계팀이 있잖아요. 회계팀이 있어가지고 매출도 작고 비용도 쓰고 해서 장부를 만드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생각보다 적으신 분들한테 이런 부담을 지어주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납세 협력 비용, 세무사 써야 되고, 매월 이제 기장료라고 하는 수수료도 지급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과하게 나가니 연 7,500 미만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좀 간단한 방법, 일반적인 기업체가 쓰는 복식장부라 그러는데, 저희는 그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라고 해서 실무상 그냥 간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라 라고 해서 일단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요. 그래서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다 5월 달에 신고를 해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 날까지.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라와요. 거기 보면은 막 소득 유형 타입 뭐 나오고 1년 동안 내가 급여를 어디서 받았는지 그런 게 합계가 쭉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여태까지 쓰셨던 비용을 한번 썸을 내셔가지고 신고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직접 혼자가 하시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FM대로 또 이게 또 하시다 보면 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세무사를 좀 찾아오시거나, 그래서 이제 간편장부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죠. 그러면 이제 뭐 경험이, 선수 하셨을 때 뭐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도자 때 경험이 있으신 분들 보면은 국세청 안내문에는 세금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내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뭐 세무사 사무실 만나서 갔더니 갑자기 이 세금이 한 100만 원으로 줄고, 어떤 경우에는 막 환급도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사실 뭐 FM과 AM이 좀 상존하는 부분이라 저도 이 강의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장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7,5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복식부기, 일반 기업체처럼 대부분 이제 세무사를 쓰시죠. 이 부분들이 되면은. 그런데 그 일반 회사들처럼 매달 이제 기장료를 쓰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5월달 가셔가지고 소급 기장이라는 걸 해요. 1년치 영수증 다 가져오세요 막 이래가지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비용 다 처리하고 소득금액 만들어 신고를 하죠. 그런데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고, 근데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있죠. 뭐 유명 지도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명 선수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도자분들 타겟으로 강의를 하지만 사실 이게 또 선수랑도 좀 똑같아요. 연결이 되어 있고, 지도자분들도 선수들이 요즘 고액 연봉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소득을 신고를 하고 팀을 구성하고 이적하거나 그럴 때 이적하는 부분에서 세금이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5억 이상 뭐 연봉을 받았다 그러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신고 자체를 한 달을 좀 늘려줘요. 6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로 장부를 만들어도 대부분 복식부기로 만들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을 한 다음에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한테 그 확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회계 장부가 이게 그 매출 누락이 없고, 뭐 저희 속된 말로 뭐 가라 비용이라죠. 뭐 허위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거를 세무사가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사에 좀 준하게 그 의무를 부여했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세금이 내는 부분이 좀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상황에서 비용을 쓰는 건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5억 받았는데 5억 1년에 다 못 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6월 달까지 세무사 확인을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성실신고 확인을 안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즉시 세무조사를 받아요.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 선임을 안 하고 세무사의 도장을 안 받아가면은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과거 한 5년치까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증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렇게 이제 고액 연봉을 혹시라도 받게 되는 지도자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염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첫 번째 섹션에서 일반적으로 축구 지도자분들께서 감안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이제 이 부분에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뭐 그렇지 아니라도 질문을 남기시면은 제가 그때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뭐 따로 없으시죠? 예. 사실 이게 줌으로 수업을 하면은 제가 이제 강의하는 스타일이 그때그때 막 물어보고
뭐 질문 받고 하는 스타일인데 줌으로 강의를 하면 이렇게 되게 외로워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사진 좀 띄워놓으신 분들도 있고 열심히 좀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좀 다행이고,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좀 감사하긴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섹션 좀 볼게요. 그러면 요즘에 사실 제 전문 분야가 이제 지도자분들이 혹시 해외로 나가거나, 지도자분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선수들이 해외를 나갔을 때 거주자 비거주자 이슈, 이런 게 사실은 제 원래 좀 전문 분야라서 한번 요걸 좀 집어넣어 봤어요. 요즘엔 진짜 뭐 해외로 나가 있으신 지도자분들도 꽤 많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요즘 뭐 중국, 뭐 아니면은 제 클라이언트들 중에서도 중국 리그 계신 분들, 뭐 요즘에는 이제 동남아 쪽에 한국 지도자분들께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다라는 걸 알아서 많이 이렇게 영입을 하시는데, 국내 지도자나 선수들이 이제 해외를 나갔을 때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는지 사실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들어두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그거예요. 최종 과세권을 어느 나라가 지느냐. 네? 보통 이제 세법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국적이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세법과 그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 세법, 국내 소득세법과 각 나라마다 조세 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거기에는 최종 과세권을 세금을 너가 어디나 최종적으로 낼래? 라고 이슈가 벌어졌을 때 이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외 뭐 팀에 이제 이적을 하셨을 때 뭐 보통 이제 외국을 나갔을 때 저도 이제 축구 실무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net 계약을 많이 맺으세요. 그러니까 세후로 내가 얼마를 보장받는 계약. 그랬는데 딱 보시게 되면 각 나라마다 세금이 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원천 징수할 때 3.3% 원천 징수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세법이 크게 개정이 돼서 중국 같은 경우가 원천 징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FM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반면에 중동 같은 데 나가게 되면은 원천 징수 없어요. 뭐 중동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이런 데 가면은 소득세율 자체가 0%예요, 0%.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대 막 45%, 막 46%까지 원천 징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내수로 계약을 했을 때 어떤 게 유리하냐 따져보면은 중국 가는 게 되게 좋은 거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똑같은 연봉 1억을 계약을 하고 해외 이적을 했을 때 중동 리그로 가면은 내가 미리 세금을 내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 1억인 거고, 중국 리그는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해놓고 1억을 받는다고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추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한국 거주자로 판정을 해서 세금을 내시더라도 조세 조약에는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있거든요. 세금을 양쪽에서 중복해서 내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조정을 했을 때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걸 받아요. 사실 제가 여기에는 뭐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외국 납부세, 잘 들으시면은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걸 받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 거주자로 판정을 받게 되면은 중동 리그에서 받으셨을 때는 1억에 대해서 세금을 한국에서 계산을 해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주는데, 외국에 낸 세금은 0원이죠. 중동 리그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그냥 1억에 대한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근데 중국 리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천 징수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1억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했더라도 중국은 이제 한국은 국세청이라 그러는데 중국은 국가 세무 총국이라 그래요. 거기서 이제 원천 징수된 내역을 받아오시면은 저희가 신고할 때 그걸 첨부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원천 징수된 내역을 빼주면은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무상. 이제 그런 게 지금 보면은 우리 중국 나가 있는 선수들 많잖아요. 뭐 김신욱 선수, 뭐 최가인 감독님, 뭐 손준호 선수, 뭐 박지수 선수, 이런 분들도 이런 거를 다 플랜 요즘에는 다 받고 나가세요. 그런데 중동 리그 갔을 때는 오히려 한국 거주자보다 그러면은 그 현지 거주자가 되는 것도 유리하겠죠.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를 한 거주자, 비거주자, 이게 뭐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거주자라는 거는 이건 국내 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그리고 두 번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그렇죠. 거주자 아니고선 다 비거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거예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183일 이상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두면은 한국 거주자가 돼서 한국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해외 나가시게 되면은 보통 뭐 계약을 뭐 1년 또는 뭐 장기로 하면서 2, 3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83일 이상 난 나가 있으니까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 뭐 중국 거주자네, 뭐 인도네시아 거주자네, 뭐 태국 거주자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주소의 개념 딱 보시면은 이건 그대로 세법 조항이에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라고 써져요.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 증상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랑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게 세법에서 말하는 주소란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이거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걸로 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이 되는 때. 그러니까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들이 해외에 나갈 때 혼자만 나가신다 라고 하면은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는데, 결혼하셔가지고 뭐 자제분들이라든지 뭐 사모님들이 다 한국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의 주소를 가진 걸로 봐서 한국 거주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그러면 또 볼게요. 다음에 이 항을 보면은 국내 주소가 그러면 없는 걸로 보는 거는 또 뭐냐? 예?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좀 내용이 좀 웃기죠. 이것 때문에 맨날 국세청이랑 여러 이제 그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을 받는 분들이 다툼이 벌어져요. 나는 183일 이상 나가 있어서 세금 국세청에다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국세청은 당신이 183일 이상 나가 있더라도 뭐 재산,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따져봤더니 여러분이 한국에서 앞으로 들어올 것 같아 라고 하면 국세청은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분들께서 해외에 나가서 지도를 했더니 나는 해외에서 지도한 게 너무 좋아, 난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 183일 뭐 있고 가족이 한국에 있더라도.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국세청이? 요거는 뭐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예? 누가 뭐 이 183일 이상 넘어가서 있는 상태에서 나는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하지만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맨날 뭐 세금을 최종적으로 어디에다 냈냐, 뭐 했냐, 왜 한국에다 신고 안 했냐라는 이슈가 발생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여기 좀 케이스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누구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선수 한 명인데, 예전에는 해외를 나가 있으면은 그냥 대부분이 다 한국 국세청은 야, 몰라, 너가 뭐 183일 이상 있고 뭐하건 간에 연봉 많이 벌어서 결국 한국 들어올 거잖아. 그래서 한국 국세청에서 그냥 과세를 다 때렸어요. 그러면 예전에 수많은 운동선수나 지도자들이 그냥 국세청에 붙으면 다 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번 뒤집힌 적이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요. 그 옛날에 카타르에서 뛰었던 그 이정수 선수라는 선수가 한번 이 국세청에서 과세를 한 거를 불복을 가가지고 한번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 판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판례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굉장히 우리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 그 비슷한 논조를 가지고 국세청이랑 붙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겼다라는 것만 가지고 다른 세무사님께서 엉뚱하게 또 끌고 가셔가지고 다른 선수가 한번 또 다시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국세청에서도 이긴 판례도 있고 거주자나 비거주자 진 판례도 있고, 이게 막 혼선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뛰었던 우리나라 선수예요. 근데 요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판례는 공표가 되는 걸 제가 긁고 온 거라서 이 선수가 누군지 지도자님들은 읽어보시면, 판례 보시면 누군지 유추도 되실 거예요. 이분은 일단은 한국에서 세금을 일단 신고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해외에서 되게 오래 뛰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는 해외에 계속 있었고 일본에 계속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냥 비거주자 같아. 그래서 한국에다 세금 낼 게 아니라 일본에서 내는 게 더 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법에는 경정 청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세금을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낸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세금을 낸 날로부터 이제 5년 내에는 저희가 국세청에다가 야, 내 세금 잘못 냈으니까 돌려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세청이 뭐 세금 걷어가는 기관이지 이게 돌려주는 기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돌려받기가 되게 힘들죠. 그러면 국세청은 야, 못 돌려줘. 너는 그냥 한국 거주자가 맞아. 그래서 약간 전술한 이유 때문에 너는 한국 거주자, 일본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렇게 이제 세금을 안 돌려주니까 불복을 간 거예요. 그럼 불복을 가게 되면은 세법을 가지고 국세청과 다툴 수 있는 단계가 일단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1번 법원을 가기 전에 그 심판원이나 심사 아니면 또 감사원에다가 저희가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라 그래요. 그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국세청이 아닌 우리가 세무사나 납세자가 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는 밑에 파란색 글씨 보면은 처음에 경정청구해서 돌려줘 라고 했더니 국세청 못 돌려줘. 너는 한국 거주자야. 일본 거주자가 아니라. 그래서 졌어요. 근데 심사청구를 딱 갔어요. 그랬더니 심사청구에서도 졌어요. 그냥 그 심사청구라고 하는 거는 국세청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3의 기관에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울산지방법원을 갔더니 지방법원에서 이겼어요. 이런 내용. 그래서 울산지방법원의 저 2017 구합 7027 대법원 쭉 보면 판례를 보면은 왜 이 사람을 비거주자로 판정을 했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 이 선수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쟁점 구단에서 활동했는데 동기간 동안에 국류 체류 기간은 1년에 한 20일 내지 25일. 이는 대표로서, 국가대표로서 국내 시합에 참석하거나 휴식실 잠깐 들리는 게 목적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우리도. 근데 그걸 받아들여줬고. 그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들, 이게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이라 그러는데 판정을 해서 이 당시에는 1년 이상이었어요. 지금 세법이 개정해서 183일인데 이때는 1년 이상이었는데 국외를 거주할 것을 통장 인정을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주소가 있는 것을 판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계속 거주할 거라고 본 거죠.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그리고 이 선수가 부모님이 별다른 소득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을 되게 부양을 많이 했어요. 계속 송금하고. 그러니까 미혼이었는데 그러면 자네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자식이랑 와이프가 아니라 부모님이다. 그렇게 봤었는데 이거는 법원에서는 부모 공양을 위한 거라 이거는 그런 공양인 거지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사항을 보게 되면 수령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건 먼 훗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내 마음에 있는데 국내의 삶의 터전을 옮길 계획에 따라 국내의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 국외의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이유로 여전히 국내의 재산을 보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위에 보면은 심사청구, 국세청이 이긴 걸 보면 똑같은 내용을 그냥 말만 바꿔요. 예? 부모님이 이거 한 거는 부양한 가족이 있는 거고 한국에 재산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재산이 있는 거는 너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것 이유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뭐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판정을 해? 그래서 이제 울산지법에서는 납세자가 이겼는데 국세청이 또 불복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을 갔는데 고등법원에서는 또 반대의 논리로 또 국세청이 또 이겼어요. 그러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을 가서 비거주자로 보는 게 낫다. 그래서 183일 이상 외국에 나갔고 한국의 재산이라든지 가족들도 없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비거주자로 보는 판례가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선수들이 지도자분들께서 해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오퍼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한국 팀도 좋지만
새로운 기회. 그랬을 때 이 세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연봉 수당 뭐 다 받고 했을 때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세율이 너무 높은 나라를 가서 아니면 한국도 세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세금 내고 나서 남는 게 없다라 그러는 거, 내수로 받는 금액. 결국은 세후로 내가 얼마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런 세금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용병 계속 말씀드린 프로에서 지도자를 하시게 되면은 팀의 스쿼드를 구성을 할 때 선수들이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할 때, 예? 요즘에는 뭐 중국 리그 연봉 많이 주니까 뭐 많이 나갔다가 요즘에는 조금 주춤해요. 연봉 나가가지고 뭐 체납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막 아무한테나 연봉 막 싸주지는 않으니까. 그랬을 때 또 중동 리그 갈 때, 그랬을 때 한국 팀과 그 중동 팀, 뭐 중국 팀, 뭐 동남아 팀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런 세금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그 팀에서 뛰는 것보다는 그 한국 팀에서 뛰는 게 낫다라고 뭐 설득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제자분들한테. 그리고 또 역으로 해외를 좀 나가는 걸 지도를 했을 때 좀 가이드라도 조금 해주시면은 다른 지도자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혹시 또 이 부분에서 또 궁금하신 거는 혹시 또 있으실까요? 뭐 언제든지 뭐 올려주시면은 제가 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3번 띄워놓고 이제 4번이랑 요걸 했는데, 지도자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세금은 똑같아요. 선수들이랑 거의.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 뭐 이적, 뭐 임대, 그리고 여기 뭐 외국인 용병 먹튀, 이런 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국세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다양한 스포츠가 있는데, 다양한 프로 스포츠가 있는데, 이 축구는 굉장히 특성이 있고 너무 재밌는 스포츠예요. 왜? 야구 같은 경우는 용병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단기 계약을 맺어요. 그냥 딱 시즌, 뭐 스프링 캠프 때 한국 안 들어오다가 한 4월 달에 들어와서 한 9월, 10월이면 계약 끝나고 본국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같은 데 나가면야 좀 뛰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세 조약에 의해서 그냥 연봉 계약 딱 맺고 그 22% 원천 징수를 대부분 해요. 22%라는 거는 외국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뛰면은 그냥 22%를 원천 징수하는 게 일반적인 조세 모델의 툴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는 용병들이 들어오는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미국 아니면은 뭐 동남아에서 뭐 도미니카 한번 몇 나라 안 돼요. 근데 축구는 어때요? 5만 나라 선수들도 한국 다 들어오고, 한국 선수나 한국 지도자분들도 다양한 나라로 나가요.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조세 조약을 다 봐줘야 되고, 그리고 또 외국 선수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얘가 이제 몇 년 계약을 맺었냐에 따라서 팀을 꾸릴 때, 그 스쿼드를 짤 때 플랜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축구는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약, 요즘 용병들도 1년이 아닌 뭐 2년, 3년 장기 계약을 맺는 추세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을 운영을 하거나 뭐 프런트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실 때 용병을 같이 어떻게 쓸지도 굉장히 요즘 중요하죠. 용병이 들어왔을 때 이 용병이 또 팀에 굉장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용병 계약 맺어야 1, 2년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3년 이상 맺는 용병들이 나타나요. 사실 그게 세금 때문이에요. 세금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제 프로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축구 비즈니스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다 보니까 세금적 이슈가 세무사님들도 모르는 좀 약간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요걸 한번 좀 써본 거예요. 그 내용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용병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용병들 중에서 잘 한국에 적응을 하다가 외국에 나갔다. 다시 이제 그 중국 리그나 이런 데 적응 못 하거나 한국 리그에서 다시 콜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못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나는 한국 다시 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선수를 보면 대부분이 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나가가지고 체납이 걸려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업소득, 이분들도 용병들이 한국이랑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183일 이상
한국에 계속 있게 되면은 구단에서 용병한테도 돈을 줄 때 3.3%만 원천 징수를 해요. 3.3%만 원천 징수를 한 다음에 돈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천 징수한 부금에 대해서 우리랑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차가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를 해야 되니, 외국 용병들 같은 경우는 시즌 끝나고 나서 해외로 나가버리죠. 그 다음에 한국에 안 들어와요. 딴 팀으로 이적을 하거나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가 에이전트들, 뭐 지도자분들은 친한 에이전트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용병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한국은 세금 3.3%만 밖에 안 내도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한국 들어왔다가 결국은 그 전에 이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은 선수는 뭐 요즘엔 많이 줄었지만 그냥 한국 3.3%만 내고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되네 했다가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국세청에서는 체납을 걸겠죠. 근데 세금을 받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세청이. 왜?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 국세청이, 제 논문에서도 이걸 좀 카테고리를 잡았는데 세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외국인인데 외국 국적을 가진 스포츠 선수인데 3년 이하의 계약 기간을 가진 경우에는 22%를 원천 징수를 하겠다. 무슨 말이냐? 도망가더라도 한 22% 정도 원천 징수를 하면은 나중에 확정 신고하는 거 정도의 그런 페널티는 많이 줄이니까. 그래서 22% 원천 징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3.3% 원천 징수를 당하려 그러면은 3년 이상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선수들이 3.3% 해가지고 그런 계산을 한, 그냥 그 계약은 3년 이상을 계약하는 사례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도자분들 뿐만 아니라 선수들 뭐 다 해가지고 내가 일을 했는데 세금을 많이 안 냈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실무상 나오는 말씀을 드리면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또는 안 했어요.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신고를 했는데 안 내거나 아예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뭐 잠시만요. 목이 좀 잠겨가지고 체납이 걸리게 되면은 국세청은 보통 이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추계라고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그냥 과세를 해버려요. 야, 그 소득 금액이 이만큼 나왔는데 매출액이 업종 평균을 봤더니 스포츠 선수나 스포츠 지도자는 1년에 이 정도 비용을 써 라는 게 국세청에는 통계 자료가 쫙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용을 빼요. 근데 그게 되게 미미해요. 실질적으로 막 1억이면은 어느 정도 연봉이 올라가면은 한 20, 30%도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그걸 뺀다면 세금을 계산을 해서 고지를 하는데 그 세금을 안 내면은 실질적으로 한 5월 이후에 한 11월 달, 10월에서 11월 달 중에 계속 고지가 나오다가 이제 압류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압류가 들어가시면 계속 안 내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재산을 찾죠. 재산을 찾다가 한국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집도 있으실 수도 있고 차도 있으시고 예금도 있으시면 거의 다 압류를 걸어가지고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용병들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국세청 전산에. 그러면은 이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은 국세청이 법무부로 통보를 해요. 그래서 법무부로 통보를 하게 되면 이게 각 우리나라 인천공항의 출입국 관리소로 쫙 나가요. 그러면은 언젠가 용병이 한국에 들어올 때 딱 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딱 뜨면 국세청에 다시 통보가 되죠. 들어오는 와요. 선수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다시 못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선수가. 그래서 최근에 아시아권에 있는 선수가 좀 유명한 선수던데 최종 예선에 올라가고 본선에 나갈 수 있는 나라의 선수 한 명이 아시아 쿼터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 선수가 이런 이슈 때문에 한국행을 포기를 했어요. 왜? 이제 그 팀이 이제 최종 예선에서 우리나라랑 한국에서 최종 예선 붙을 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한국에서 최종 예선 붙다가 경기 끝나고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면은 사실 이제 외국인 용병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먹튀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국세청에서는 2중, 3중으로 그런 방지 장치를 다 만들어요. 그러면은 거주자 뭐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한테나 뭐 에이전트 분들은 사실 제대로 인지를 시켜주는 게 낫죠. 한국은 세금이 3.3%가 아니고 최종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너가 이러이러한 이유에 있어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차라리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신고로 그냥 날르면은 100% 걸리니까 조금 세무사랑 얘기를 해서 좀 비용을 최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신고를 해놓고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면은 세금 신고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무 조사를 하는 경우는 외국 용병들은 거의 없거든요. 뭐 국세청 조사관들이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또 역으로 그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의 용병들 OECD에서 뭐 요즘에는 한국 용병들이 뭐 유럽에서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 선수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저희한테 얘기를 할 때 그 세금 신고를 할 때 더 한국에서 신고한 거를 본국에다가 합산 신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 선수들처럼 지도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게 일단 뭐 제 이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거 지금 뭐 샘플로 넣어놨는데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서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서의 맨 앞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오른편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한글 서식이죠. 그러면은 지금 되게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른쪽 저기 한 1시 방향 위에 보게 되면은 저도 이 프롬프트가 잘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자꾸 보면서 예, 오른쪽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위를 보면은 거주 구분이라고 써 있어요. 요게 이제 보면은 1번은 거주자, 2번은 비거주자. 그거 되게 조그맣게 1시 방향으로 저기 세무회계 요소이라고 써 있는데 밑에를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할 때부터 나는 거주자야, 나는 비거주자야 라는 거를 확정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죠. 그냥 세무서에 맡기거나 그냥 세무서 가셔가지고 그냥 본인이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거주자로 보니까 그냥 1번. 근데 외국에서 혹시라도 이제 뭐 이런 이슈가 있으셔가지고 나가신 분들은 요거 체크 하나 제대로 하는 유무가 나중에 국세청과의 다툼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짊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내용도 있고 뭐 거주지국 코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주지국 뭐 이제 지도자분들이 요즘 진짜 동남아 많이 나가세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한국 지도자분들에 대한 그런 그 동남아 쪽에서의 이제 그런 리스펙 같은 게 좀 많이 생겨가지고 제 주변에서도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또 이 일을 하면서 AFC 쪽에서 이제 알게 된 그 현지 분들도 계신데 뭐 특히 뭐 저한테도 이제 가끔 연락이 와요. 저는 뭐 세무사인데 혹시 한국 지도자분들 중에서 뭐 태국 팀 뭐 이런 데 좀 아시는 분 있냐 좀 소개시켜 주라. 그만큼 한국 지도자분들의 그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를 나갈 것까지도 지금 당장은 아니시더라도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플랜을 짜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또 동남아를 가시게 되면 뭐 진짜 실무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에 이적을 했을 때 그 에이전트나 그 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특히 동남아는 야 우리가 실제 연봉은 이건데 내가 그 현지에서 신고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할 거야.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뭐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뭐 세금 노출이 안 되니까 세금 신고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면은 뭐 현지에서 뛰는 그 팀에서 세금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세청도 그 자료를 받아오게 되면 신고된 금액이 되게 적어요. 그럼 언제 걸리느냐? 그럼 신고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한국으로 송금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 FIU라 그래가지고 금융 그 자료 분석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송금이 들어올 때 일정 금액 이상이고 이게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이랑 가액이랑 일정 금액이 갭이 벌어지면은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해외에 나가셨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갈 생각이 있으시고
그러신 분이 있다, 그런 지도자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런 세금 신고는 좀 미리 가이드를 좀 바꾸선 하시면 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FM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이게 또 사람이 사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방법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뭐 혹시라도 제 강의 나중에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한번 좀 물어보셔도 저는 뭐 언제든지 대답을 해줄 용의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요거 제가 이제 지도자분들에 대한 세금인데 선수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도자가 어떠한 팀을 운영을 하고 한 시즌 동안 하실 때 내가 꾸려야 되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냐가 가장 큰 입김이 작용하는 게 사실 지도자잖아요. 팀의 그 헤드고. 그러시다 보니까 뭐 임대를 선수를 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적을 완전히 시키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이거 외국인 선수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원천징수 세율이 뭐 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22%가 적용된다. 그리고 임대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권리와 의무가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 22%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조금 제가 좀 집어넣었어요. 사실 제가 요 뒤에 보시게 되면은 뭐 저희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제가 그 지도자분 아니면 선수들한테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세무사가 사실 많이 없다라는 걸 예전부터 좀 느낀 거예요. 사실 무슨 말씀이냐? 저희 회사에는 저희가 이제 그 세르파포유라고 하는 스포츠 전문 사업부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거와 그런 거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냥 5월 달에 가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냥 뭐 1년치 영수증 싹 긁어다가 그냥 뭐 비용에서 빼고 이렇게 신고하실 게 아니라 조금만 가이드를 받으시게 되면은 하나의 중소기업으로서 의사결정 하시거나 그 넷 프레젠트 밸류라 그러죠. 그 넷으로 그 본인의 가치를 더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세금적으로 그런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무실을 좀 그런 걸 좀 만들었었고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은 결국 뭐야 체육인이라 그러죠. 뭐 스포츠 선수, 뭐 코치, 감독님들 이 부분에 현재 수입에 대한 뭐 컨설팅 같은 것도 해드리고 뭐 해외에서 발생하는 뭐 절세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선수들이 뭐 크거나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하면 가족 간의 이제 증여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이 받아오신 소득을 가지고 그 가족분들한테 생활비로 쓰시는 것도 있지만 연세가 또 있으시다 보면 자제분들한테 그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증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고액연봉자가 되시거나 그러신다 그러면은 국세청은 이걸 요즘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증여세 조사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은퇴 뒤에 삶을 계획한다. 지금 뭐 일단 선수로서는 은퇴를 하셨지만 또 지도자로서 그런 시점마다 지금 하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뭐 일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혹시라도 지금 또 질문이라든지 요게 있으시면은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싶으셔도 뭐 저는 좀 무방하니까요. 예. 따로 없으신가요? 일단 제가 이게 이제 줌 수업이고 뭐 유튜브로도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사실 되게 지루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얘기가 재밌으려면은 사석에서 그런 선상을 넘나드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못 해드리는 상황이라는 거를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이제 궁금하시고 저희 이 KFA 이제 그 보수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고 제 강의 자료의 맨 뒤를 보시게 되면은 제 연락처라든지 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료를 다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이제 요런 내용 질문 같은 경우를 메일 또는 전화로 저한테 주시게 되면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들은 그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1대1로는 뭐 제가 오늘 강의에서 못했던 내용은 제가 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었는데 뭐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나 뭐 연락 주시면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